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여러분,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폐지되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들까지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큰 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란 소득과 재산이 얼마 안 되고 또 근로능력마저 없어 국가의 지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필요한 급여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와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급여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죠. 먼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 원칙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타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수급자들의 어려운 생활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인데요. 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해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원칙 중 하나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가구 단위로 급여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도 가구 단위로 선정하고 기초수급자 급여 또한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령 1인 가구는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보지만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들이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고 급여 지급 또한 1인 가구에게는 한 사람분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4인 가구에게는 4사람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어떤 급여들이 있을까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수급권자에게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수급권자로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참고로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면 의료급여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수급권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리고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급권자가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학생 본인이 수급권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의 보호자가 수급권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는 가구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액은 한 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한 명당 7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특히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를 거만, 운반,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제란 장례와 제사를 뜻하는 것이고요. 장제급여액은 한 구당 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즉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서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고 환경정비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급여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인데요. 즉 가구원들이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해서 산정한 금액이 정해진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 금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능력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들도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하는 근로능력 평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기 위해,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종별을 정하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셋째,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넷째, 중증장애인,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이내의 장애인. 다섯째, 3급 이상의 상위 등급 해당자. 여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에서 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자 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장기관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수급권자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아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이 생계급여액을 산정할 때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도 종별이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몸이 건강해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자활근로를 할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겠죠. 어차피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선택의 폭이 넓은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근로능력 평가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지가 설득력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진료기록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령 허리가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서 약만 처방받았다는 기록보다는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더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이제 의료급여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각각의 급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수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첫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넷째,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란에 붉은색의 X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급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그럴듯한 문구 뒤에는 부양의무자 중에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부양비를 산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므로 가령 수급 신청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1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청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구 소득 인정액과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선정되는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더 책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큰 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까요. 이제 생계급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0월 이전까지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근로능력의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죠.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의 기준과 근로능력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로능력 기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복지사업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기준중위소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1인 가구들이 저마다 월소득들이 다를 텐데요. 그 중에서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월소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요. 가령 2021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2022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면 그 다음은 쉽겠죠. 가령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니까 2022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인 194만 4,812원에 30%를 곱해주면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58만 3,444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알았으니 이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까요?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급여액으로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적을수록 생계급여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산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볼 텐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여러가지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 중에 소득평가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서 다시 근로소득 공제액과 추가적인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죠.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연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받는 비과세 급여는 포함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자녀 보육비, 학자금,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국외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 즉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소득에는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그리고 부양비가 있습니다. 사적 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을 말합니다. 부양비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은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등으로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금품을 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는 자활사업에 참여 후 얻는 자활장려금,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예를 들어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료, 학자금, 장학금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마치 소득처럼 계산해낸다는 것이죠. 소득 인정액이 적어지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적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몇 가지 소득 환산율 중에 가장 낮은 것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네, 그럼 소득 환산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가장 낮은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고, 또 자동차의 환산율 100%는 수급자 선정에 아주 좋지 않은 요소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득 환산율을 염두에 두고 재산 가액과 기본 재산액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산식을 보시면요, 재산 가액이라고 있죠. 재산 가액은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쓰는 말로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을 포함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원권,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및 임목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및 금융자산, 즉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에는 각종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 즉 차량 가격의 100%가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자동차는 수급자 선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상 대상자가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로 가구당 한 대일 경우 100% 감면됩니다.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죠. 둘째,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가구당 한 대일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가격에 월 4.17%, 즉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더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화물 운반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이나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세부 규정들이 많으니까요.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거용 재산에 한도액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보다 높은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비싼 집에 살면 혜택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는 월 4.17%의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본 재산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액에서 공제되는 재산 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 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즉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 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 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한 A씨의 재산 가액이 일반 재산 3,400만원, 주거용 재산 3,000만원, 자동차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기본 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을 합한 6,400만원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500만원을 더 공제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500만원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씨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죠. 아마도 이분은 수급자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대도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 재산 보증금 1억 4천만원과 일반 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 재산 3천만원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2천만원에서 대도시 주거급여 기본 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됩니다. 일반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용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 초과한다 해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부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이 있고요. 이것들은 전액 차감됩니다. 즉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계산해서 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원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용도가 의료비 부채, 학비 부채, 주거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일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필요시에는 재적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되고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정부가 자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자격이 되니까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본인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액을 입증해야 하고 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신은 소득이 없는데 보장기관에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은 근로능력이 없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권을 신청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확한 소득액과 근로능력의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